안녕하세요. 우리는 사람은 전파를 타고의 용범입니다. 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화로 돌아왔습니다. 네.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또 돌아오셨네요. 어제 분명히 하기 싫다고. 아니 하기 싫은 건 아니고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든다 이런 1화를 그쵸. 녹음하고 편집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편집 내가 다 했는데. 아 그쵸. 그런데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욱 씨가 이거를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를 하던 끝에 그래도 한 10화까지는 해봐야 되지 않나. 그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야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제 2화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2화는 어떤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저희는 이번에 좀 파격적인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입니다. 뭐 1화에서도 1화와 마찬가지로 좀 판본 소개를 드리자면 이렇게 생긴 문학동네 판본을 가지고 저희가 2화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 에르노가 2022년에 노벨상을 수상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한 2022년까지는 노벨 문학상을 챙겨봤던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2023년부터는 좀 관심이 없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걸 사실은 저도 그 네이버 팝업으로 실시간으로 보지 않고 이제 팝업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강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외다. 사실 한강은 이렇게 크게 받을 걸로 예측이 됐던 작가는 아니었어서 그때 저도 놀랐고 그 노벨 문학상을 생중계하던 많은 출판사 유튜브들이 그 당시에 그 굉장한 소식을 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2022년에 이제 아니 에르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왜냐면 아니 에르노가 40년생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에 받은 거죠. 80이 넘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에르노가 아직도 상을 안 받았구나. 이제 이런 한간의 소식들, 한간의 반응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 에르노가 왜 이런 반응들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나중에 뭐 우리가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아니 에르노의 기법이 전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소설화라는 용어 쓰면 아마 에르노가 싫어할 것 같긴 한데 소설화하는 방식이라서 이게 그렇게 막 노벨상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냐, 소설적 완성도가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좀 비판 아니면 좀 못마땅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각설하고 간단하게 아니 에르노의 이 작품을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까요? 네, 이번 2화는 태웅님께서. 나 그런 소개 잘 못하는데. 네.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은요, 에르노의 자전적 글로서 40대에 러시아 외교관인 남자를 만나게 되면서 그 남자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저지르는. 근데 그 남자와의 불륜을 저지르면서 느끼는 감상들과 있었던 일들을 적은, 어떻게 보면 자전 소설. 그죠? 소설 이거 이야기 이따가 하겠지만 그죠? 자전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 그죠? 어떠셨어요? 아이고. 네. 찌찌뽕이네요. 네. 이번엔 저부터 이야기할까요? 네. 1화 때는 또 태욱 씨께서 먼저 이야기하셨으니까. 저는 사실 에르노라는 작가를 원래부터 이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을 타고 이제 비로소 에르노를 좀 찾아서 에르노의 작품들을 찾아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글로써 써내려가는 작가다, 자신의 경험만을, 그런 어떤 배경 지식 없이 이 소설을 읽게 되면 많이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왜요? 그렇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이 소설의 의미를 계속해서 개입해서 설명하는 뭐 서술자라던가, 그 다음에 이게 뭔가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굉장히 많은 공백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뭔가 이렇게 잘 짜여져 있다, 기승전결이 분명하다, 이런 소설들은 아니어서 많이 저도 실제로 당혹스러워하기도 했고, 소설을 처음 읽게 되면 또 비슷한 당혹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제가 늘 에르노의 소설을 읽으면서 느끼지만 참 용감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정말, 그리고 날카롭게 자세하게 풀어낼 수 있는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본성 같은 건데, 에르노는 그것을 모르겠어요. 에르노가 실제 작품을 쓰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만 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와, 이 사람이
자기의 치부, 자기의 어떤 내밀한 삶을 여기까지 이야기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읽었습니다. 태욱 씨는 좀 어떻게 읽었나요, 이 소설? 저희가 주제를 아니 에르노 단순한 열정이라는 딱 책을 정하고 나서 그제서야 아니 에르노를 제대로 읽어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순한 열정을 읽기 전에 다른 소설들 먼저 읽었어요. 뭐 밖의 삶이나 뭐 남자의 자리. 남자의 자리. 또 읽었는데 밖의 삶이란 남자의 자리를 읽고 단순한 열정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용범님이 말했던 것처럼 당황스럽진 않았어요. 아, 그 좀 더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앞에 그쵸, 그 사건들은. 근데 나는 그냥 아니 에르노 자체, 이 작가 자체에 대한 감상을 따지면 되게 자신의 삶을 묘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되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장면, 인상? 자신의 인상을 그게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아니에르노가 이제 소설을 쓸 때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좀 객관적인 시각, 객관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기억이라는 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좀 이렇게 조작되잖아요. 원하는 방향으로. 약간의 어떤 그런 왜곡의 위험을 안고 있는데, 그러니까 에르노는 항상 그러니까 여러 인터뷰나 자신의 어떤 에세이 등에서 그러니까 소설을 쓰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자료들을 수집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자료라는 것이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한 자료들, 뭐 사진, 일기, 편지,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사건 같은 작품을 쓴다면 그 낙태에 대한 이야기니까 뭐 의료 기록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그 내가 경험했던 사건들을 사실적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일기 같은 걸 굉장히 꼼꼼하게 쓰는 사람이라서 그때 내가 그런 사건들을 통과하면서 어떤 감정들을 가졌는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편집증처럼 다 하나하나 일일이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설을 써서 아마 되게 그 태욱 씨께서 말한 강렬한 인상이라고 하는 게 그런 데에서 오는 힘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그런 점에서도 좀 대단하다고 할까요? 자기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항상 좀 집착적으로 진짜 한다고 인정. 할까? 나는 내가 그렇게 하면 미칠 것 같아. 왜냐면 뭔가 거울을 오래 보면 미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까지 깊게 대면하면 나를 탐구하는 거잖아. 그쵸. 불안할 것 같아요. 음. 계속해서 도대체 내가 뭐지? 내가 그때 경험했던 건 뭐지? 그거를 이렇게 편의적으로 사후에 그땐 그랬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최대한 그 당대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나의 그 당시의 마음을 기록했던 일기를 또 보면서 그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맞춰가는 그 과정들을 모든 글을 쓸 때마다 모든 작품을 쓸 때마다 한다는 건 좀 대단한 그 노고만 인정해도 노벨 문학상을 줄만 하다라고 생각이 든달까. 근데 사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에르노가 자신을 그렇게 풀어내지 않았으면 아마 진짜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뭐랄까 직업적 사명이라기보다는 살려고 쓴 글이라는 그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에르노 스스로도 약간 단순한 열정의 말미에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에르노에게 있는 것 같다. 벌써 나 좀 힘들어. 아니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일화에서 다룬 그 만세전이라는 작품은 어쨌든 100년 전의 일이고, 그죠? 이게 어쨌든 작가와 작품이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게 한 사람에 대한 그 한 사람의 내밀한 삶에 대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약간 됐는데 솔직히 말해도 돼요. 이런 아니 에르노류의 소설을 나는 개인적으로 정신병자 소설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정신병자 소설을 읽으면 재밌는데 나도 소모가 돼. 어떤 느낌이냐면요. 친구가 술자리에서 이거야. 정말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비밀을 나에게 낱낱이. 고백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경험을 듣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이 친구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정말 참 웃기다. 이걸 이해한다고 말하기도 참 그렇고, 왜냐면 내가 해본 적 없는 경험이니까. 그리고 그랬구나 이렇게 그냥 무의미한 공감을 해줄 수도 없고, 막 이 작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실제로 누군가가 직접 경험한 일이다라는 걸 인지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닐까. 그냥 그 서사 자체의 농도가 깊어. 그쵸. 그러니까 그 진정성이라는 말을 쓰기가 좀 어려운긴 한데 너무 진정성 있는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소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아니 에르노 작품들은 소설일까요? 그쵸. 그 이야기를 사실은 이제 에르노의 작품을 읽을 때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르노도 분명히 자기의 작품은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 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우리 소설에 대한 이해, 작가가 허구적인 세계를 만들고 허구적인 인물들을 배치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새롭게 상상으로써 엮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어떤, 그러니까 제레의 소설의 정의에는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르노 스스로도 분명히 그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작품이 전통과는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자신의 작품들을 소설이라고 부르는 것에 거부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소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작품을 이제 소비하고 독서하는 거죠. 그러면 소설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정의 내리는 소설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시대에 맞게 계속 자신의 외연을 확장해 온 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좀 교과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문학 교과서 이야기 잠깐 했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냥 단순히 작가가 허구적 이야기를 만든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허구적 이야기를 만들면 소설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필이다. 그러니까 즉 글 안에 나오는 사건이나 이야기가 작가 본인의 경험이면 수필이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르노의 작품을 딱 그 정의에 넣으려고 하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저는 좀 수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그쵸, 했어요. 그쵸. 수필에 가까울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전통적인 그 용어들을 계속 쓴다면. 근데 계속해서 이 소설이 그 자기의 외연을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근대 이야기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근대 이야기도 했지만 어떤 전형적인 상황이라던가 인물들을 이렇게 허구적으로 작가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내서 그걸 여러 명 배치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사건을 유발시키고 갈등을 전개시키고 한 특정적인 국면으로 이제 귀결시키는, 이게 전통적인 소설에 대한 이해인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에 이제 반항하는 거죠. 현대미술처럼. 이후에 작가들이 이것만 소설이야? 아니요, 이것도 소설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작품들을 내놓게 되는 건데,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문학사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주의 소설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그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자연주의, 그래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사실적으로 연출하려고 하는 그런 사실주의에서 그거에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신 소설적인 경향들, 안티로망이라고 하는 소설의 경향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1인칭 소설들이 막 중심에 오게 되는 거죠. 3인칭의 어떤 객관적인 세계보다는 1인칭 소설, 1인칭의 그 심리 위주의 소설들이 오고, 그 다음에 그것도 소설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해서 작가와 작품이 그 이전의 전통적인 이해 안에서는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작가와 작품이. 그래서 작품이 작가의 의도에, 작가의 실제 삶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이런 선언을 해요. 바르트 같은 사람들. 그래서 작가는 죽었다. 오직 작품만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에르노의 시대에 오게 되면 작가와 작품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에르노의 삶을 이해해야만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또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면 그 순간 당연히 에르노라는 사람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되는 이 순환의 구조 안에 놓이는 건데, 이건 이제 정말 소설이 처음 발생했을 때의 그 허구적 이야기, 닫힌 세계로서의 소설의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르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소설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소설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설의 범주 안에 얘를 편입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그렇게 시대에 맞게 자신의 장르적 본질을 계속해서 확장해 왔기 때문에 소설은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21세기 2026년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허구의 재미있는 얘기를 하던 시대로서 기능을 하던 때는 문화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때 같아.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우리는 게임도 있고 영화도 있고 만화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완전한 허구의 세계? 스토리를 우리가 소비하는 데 있어서 글이 그렇게 엄청 최적의 수단은 아니잖아요. 그쵸. 최적의 수단이 아니기도 하거니와. 엔터테인먼트로만 따지자면.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글에 대한 니즈가 좀 더 작가의 사변적인 더 진솔한 얘기에 대한 니즈로 맞춰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의 니즈 변화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가 선호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소설이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소설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살아남음의 역사거든요. 문학의 역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주의가 사실 쇠퇴하게 된 원인에도 그러니까 쇠퇴라기보다는 전환하게 된 사실주의적 세계로부터 1인칭의 세계로 전환하는 과정에도 많은 장르의 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영화라던가 사진이라던가 이런 게 나오게 되니까 마치 그림이 사진에 대항하기 위해서 추상적인 세계로 가버리듯이 소설도 영화의 세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1인칭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3인칭 세계에서는 도저히 소설이 승부를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글로서 이제 더 유리한 게 뭐냐? 그럼 그건 이제 1인칭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1인칭의 세계로 전환하게 되고 뭐 그 외에 물론 그런 기술적인 맥락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철학적인 맥락이라던가 예술 사조적인 맥락이라던가 이런 게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 프랑스 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들었던 게 에르노 같은 작가는 생성형 AI 시대에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정말 그 작가의 종류가 여러 명이잖아요. 그리고 작가마다 다 장기가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이야기를 정말 잘 짜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허구적 이야기를 잘 짜는 작가들은 AI를 상대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AI도 이야기 짜기를 잘하니까. 근데 에르노 같은 작가들 그리고 에르노가 확보하고 있는 독자층은 챗GPT로는 혹은 클로드로는 유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작품들을 좋아하는 독자들은 그러니까 이 작품을 왜 좋아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누군가의 삶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글 자체보다는 글 자체보다 삶의 궤적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처절하게 통과하면서 그때 경험했던 여러 생각과 느낌 거기로부터 감동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겠죠, 에르노. 그래서 나는 그래서 느끼는 게 이런 AI 시대가 되면서 진짜 웹소설 작가들은 어렵겠다. 왜냐면 진짜 온전히 그 소비만을 위한 글쓰기의 형태잖아요, 웹소설은.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나는 또 느낀 게 아니 에르노 같은 작품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젠 진짜 예술가들이 셀러브리티가 되는 시대가 오는구나.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작가와 작품이 분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테일러 스위프트 노래 가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뜯어보잖아요. 이 노래 가사들은 누굴 사귀었을 때 쓴 얘기고 그치. 이런 것처럼 작품이랑 그 작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버리면 어느 순간 작가는 자신의 삶을 전시하는 일종의 프릭쇼? 그쵸. 뭐 그게 뭐 적절한 용어인가를 떠나서 어쨌든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겠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가 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소성. 근데 AI가 글을 쏟아내고 그림이랑 음악을 쏟아내면서 희소성을 찾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엔 경험이지 않나? 희소성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말하고 싶냐면 진정성.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술 작품 혹은 문화적인 어떤 생산물에서 그 작가의 어떤 진정성을 찾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진짜 그게 그 작가의 무언가로부터 우러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나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정성이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 AI는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AI가 실제 그런 경험들을 한 건 아니니까 경험이란 얘기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자들이 작가의 진정성을 따지는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품과 작가가 분리되지 않으면 그 작가의 진정성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작가가 자신의
글을 쓰는데 모든 경험을 되게 주관적이고 사변적인 경험들을 적어. 근데 그거를 묘사를 AI를 통해 묘사를 해.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의 문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재료는 자기 건데 그걸 기계에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리는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근데 저는 적어도 문학 영역 안에서는 문체까지도 중요한 표현 수단이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문학 작품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특히 에르노의 작품은 이게 번역어기 때문에 우리가 문체를 따지기가 어렵잖아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프랑스어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쨌든 이 번역 작품에는 그 역자의 그죠 특성 같은 것도 반영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 문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 수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모든 독자들이 그럼 그만큼 따질 거냐? 전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문체에 대한 감각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그 작품, 그 작가를 상당히 좀 오래 지켜보고 그리고 그 작가의 어떤 세계관에 대한 나름의 이해가 있어야 그 문체가 그런 작가적 세계관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수준까지 독서를 향유한다는 건 사실은 꽤나 수준 높은 독자 혹은 꽤나 지속적 관심 있는 독자, 고관여 독자. 고관여 독자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백화점의 VIP처럼 백화점의 VIP가 이 DP는 어떻고 이 상품이 이번에는 어떻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처럼 꽤나 VIP 독자인 거죠. 맞아요. 근데 그런 VIP 독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명의 작가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저는 문학을 어쨌든 연구하는 학자니까 일종의 VIP 독자잖아요. 그쵸. 그 사람의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주는 독자니까. 근데 그런 독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의 세계관과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든 연동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에르노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작가를 우리가 완전히 작품 해석에서 배제하지 않는 경향? 그건 확실히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약간 그게 PC주의와 결합하면서 그러니까 작품을 작품만으로 보지 않고 작가와 같이 놓고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다시 저는 돌아왔다. 다시 작가주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이제 2026년 김용범 왈 작가는 부활했다. 작가는 부활했다. 작가는 부활했네요. 바르트가 관짝에 넣은 작가가 AI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부활했다. 다시 AI가 이렇게 파묘해서 꺼내왔어요, 작가. 난 좋은 것 같아. 나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나는 그 바르트의 말에 잘 공감이 안 가는 게 어쨌든 그 작품을 작가랑 어떻게 분리를 해 싶어. 근데 사실 그 바르트의 말은 되게 많은 맥락들이 개입되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작가가 무용하다 이런 말은 아니고, 그러니까 작가를 완전히 배제해야 된다. 작가는 뭐 작품 해석에서 더 이상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확실한 부정 그걸 위한 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텍스트의 자율적인 해석을 위해서 한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가 작가의 의도에 종속되어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작품은 언제든 그 작품이 담겨있는 의사소통의 체계 안에서 작가에게만 그 해석의 주도적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작가의 손을 떠나는 순간 텍스트와 독자 사이의 관계라던가 텍스트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의미의 힘이라던가 그 말은 너무 공감 가는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사실 한 말인데 그 워낙 강렬하잖아요. 작가는 죽었다 이 말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좀 어쨌든 나는 이제 그 말을 좀 어렵지 않나. 살아 있으면서 죽어 있네요. 유령처럼 떠돈다. 작가는 유령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형식주의적 비평? 우리 문학교육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거든요. 형식주의 비평. 예를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형식주의 구조주의에서는 완전히 작가는 배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걸 징후적으로 느낀 게 언제냐면 그 최근에 되게 많은 주목을 받았던 그 김혜란 씨의 인터뷰, 그 손석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인터뷰가 있어요. 근데 김혜란 씨는 작가잖아요. 근데 작가로서 김혜란 씨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AI 시대의 문학이 유용한 이유는 우리가 문학을 향유할 때 우리는 작품만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맥락의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나 이육사의 작품을 읽으면서 감동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작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에도 그 어떻게 보면 이유가 놓여 있다. 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작가들 스스로도 이제 자신들의 어떤 작품, 문학성을 작가의 삶, 그 다음에 작가가 느낀 바, 여기에서 이제 찾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작가와 작품을 뭔가 구태여 떼서 보려고 하는, 의식적으로 떼서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작품을 딱 내고 나서 진짜 작가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만큼 사람들한테 이제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킴 카다시안이랑 뭐가 다르지? 아니 이게 근데 키핑 어 위드 카다시안이랑 뭐가 다르지? 사실 저는 킴 카다시안이랑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긴 해요. 킴 카다시안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상품화시켜서 이게 상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예술 작품이니까. 근데 어쨌든 그걸 자기의 삶을 이용했잖아. 근데 삶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 에르노가 보여주고 있는 바는 저는 그건 있다고 보거든요. 뭔가 우리가 꺼리는 그 지점들을 분명히 묘하게 파고드는 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상품성이나 인기, 대중성 이런 것들만을 위해서 영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거기서 갈리는 지점인 것 같아. 킴 카다시안이 상업성을 추구하는 거랑 아니 에르노의 예술성이랑 예술성의 존재 유무를 거기서 가르는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저는 그 사건이라는 작품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다기보다는 되게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그 작품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니 에르노가 실제 낙태 그 임신 중절을 경험했고, 그 임신 중절이 불법이던 시절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그 수술을 받았는가에 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보다 보면 분명히 자기의 삶을 단순히 이야기로 썼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 에르노에게는 뭔가 씻어내고 싶지만 씻어낼 수 없는 나의 삶의 일부? 그러니까 그 강박관념이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건을 읽으면서 정말 충격받았던 장면이 자신이 직접 나태를 하려고 바늘을 대바늘 같은 뭐 그런 거를 흙을실에 넣잖아요. 근데 실패하죠. 맞아, 실패. 장면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니 에르노가 사족을 붙여요. 이 장면을 묘사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내가 이걸 시도했다는 것에서 당사자성이 있고 거기서 난 이거를 말할 권리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묘사 자체에 충격적인 거를 차치를 하고 어쨌든 이거를 시도했다는 거에서 이 여성이 느꼈을 그 고통이랑 고민이 느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삶을 전시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는 이 전시하는 거가 되게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저는 그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대담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해지지 않는 걸 말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성의 임신 중절 경험이 물론 이제 사건이 쓰여진 뒤로부터 지금은 또 많은 시간이 지나와서 이제는 우리가 그걸 되게 의제화를 많이 하기도 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가고 있지만 어쨌든 에르노가 그 글을 썼던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더 그것에 대한 금기가 존재했던 시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의 정치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술이 가장 정치적일 때는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 만들 때, 그러니까 가시화할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에르노의 사건 같은 것들은 또 단순한 열정과는 다른 방면에서 에르노의 문학성, 에르노의 의미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아니 에르노라는 작가 자체가 되게 매도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요. 분명히 있어요. 너무 그 자극적인 거에만 몰두를 하는데 사실 저는 남자의 자리라는 책을 읽으면서 진짜 깊이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 자극적인 거를 피하지 않는 부분에서 대면하는 거에서 진짜 진정성이 느껴지고요. 그 남자의 자리라는 책을 설명해 드리자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약간 애도를 하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와의 있던 경험에서 그 나오는 묘사들이 그냥 너무 우리 아빠 같은 거. 그냥 우리 할아버지 같고. 그 전후 시대에 남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관적이다.
그냥 그 시대에 이 남자들은 다 이런 스타일이구나 하면서 그런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떤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제가 너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 아니 에르노의 작품성은 그 인간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데 있다고 느껴요. 그리고 이제 아니 에르노가 자신의 부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복합적인 감정.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그러니까 그 유복하지 않았거든요. 아니 에르노가. 그래서 좀 그런 생활을 견뎌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생활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 부모가 되게 이악스럽게 살고 그 이악스러움이 때때로는 폭력성으로 발휘되고 그 폭력의 당사자가 에르노가 되기도 하고 마냥 싫어할 수도 없고 마냥 동정할 수도 없고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 그게 천륜인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그래서 그러니까 최근에 하게 됐는데 자기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졌지만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것들에 대한 되게 두려움과 그 다음에 양가적인 감정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현대 사회에서는 가족. 그래서 그 남자의 자리에서 용범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정말 느껴졌던 장면이 뭐였냐면 에르노가 자기 남자친구를 소개시켜줘요. 근데 남자친구는 사회정치대학 학생이었던 것 같아. 근데 엄청 문화적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원래는 옷도 되게 후줄근하게 입고 그런 사람인데 남자친구를 만나는 날 삐까뻔쩍하게 넥타이를 매고 뭐 그런 식으로 옷을 입고 기대에 들뜨는 거야. 어쨌든 아버지는 우리가 그렇게 문화적 계급 프랑스는 그런 게 되게 심하잖아요. 강하니까. 우리가 그런 문화적 계급이 달라도 에르노라는 그 딸 여자친구라는 매개로 인해서 되게 연결될 수 있다고 기대감에 부푸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너무 완전 진짜 아이처럼. 근데 그걸 보고 그 에르노가 관조적으로 지켜보는데 근데 난 그 부분이 너무 슬픈 거야. 그쵸. 그 장면들. 어쨌든, 그니까 뭐 뒤에 이 문학동네 판본의 뒤에 설명에도 나오지만, 그니까 에르노를 구성하고 있는, 에르노의 문학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족. 그리고 우리 가족의 계급성. 나의 출신에 대한 계급성. 이런 것이라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좀 가벼운 걸로 해볼까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뭐 문학성, 작품성, 뭐 에르노의 세계관, 아비투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힘든데요. 우리가 좀 가볍게,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우리가 되게 말 그대로 삐까뻔쩍한 말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뭔가 있어 보이는 듯한 표현들을 많이 이 소설 그런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이 소설들을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미세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남자를 너무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읽으면서 씨발 이 말 몇 번인지 몰라. 이건 근데 방송에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탄식에 나오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 한번 꼽아볼까요? 아니 근데 그거는 나는 읽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쪽수만 알려드릴게요. 소리내어서 읽고 싶지는 않구나. 나는 그 말을 소리내어서 읽고 싶지는 않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어쨌든 저희가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참 같이 뽑은 구절이거든요. 정말 이렇게 탄식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헤어지고 나서 이야기니까 그죠? 좀 뒷부분일 것 같은데 46쪽 자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 46쪽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나 이 말 나 진짜 제가 진짜 여기 보이세요? 아니 읽고 그냥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설이 진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술자리에서 내 친구가 나한테 그동안 몰랐던 그 친구의 엄청난 그리고 엄청나고 내밀한 사생활을 이야기했을 때 받게 되는 그 난처함 때문인 것 같다. 자, 그 난처함의 대목이에요 여기가. 어느 날 밤 에이즈 검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이 내게 그거라도 남겨놓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목이냐? 그러니까 남자 이제 떠난 남자가 이제 더 이상 파리를 찾아오지 않게 되자 이 아니 에르노가 그 이별의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이 남자가 나에게 남겨놓은 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이제 막 간절하게 생각해보는 그 대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또라이야.
술자리에서 친구가 이런 말 하면 그냥 그 친구를 보는 나의 표정이 어떨 것 같은지. 나는 진짜 내 친구 이런 말 하잖아. 그 나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법 이런 거 막 추천해주고 이런 영상 야 이런 영상 근데 있어. 우리가 그런 거죠. 이거 일종의 프랑스 병이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미국 병으로 고쳐야 돼. 미국 병이 뭔가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1화 때도 이야기했지만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아니야. 세상에는 너를 사랑해줄 사람이 더 많아. 너 더 좋은 남자를 만날 LA 수 가야 있어. 돼. 라는 미국 병으로밖에 이건 치료가 안 된 프랑스 병. 아 이 프랑스 병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영화나 소설을 읽을 때 가끔 당혹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 당혹감이 딱 엄습했던 순간 우리 46쪽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길래? 근데 약간 감도 이게 안 와요. 이 사랑은. 에르노가 되게 자전적인 얘기를 글로 쓴 거잖아요. 이게 그냥 소설이었으면 소설 속에 어떤 여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했으면 아 그냥 웃기네 작가가 되게 전위적인 말을 하고 싶었나 보다 그러니까, 하고 그쵸. 말았을 텐데 그죠. 말 그대로 씹고 맛보고 뜯고 즐길 수가 있어. 근데 이게 이거는 진짜 에르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그 거잖아. 이렇게 그게 느껴져. 그래서 이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져. 나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되게 진짜 당혹스럽고 난처하고 이 에르노의 경험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거나 이해하거나 뭐 이걸 반박하거나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걸 해야 되지? 어떤 선택지를 내가 취해야 되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되게 집착하는 타입인 것 같아. 근데 에르노가 그러니까 이 소설의 끝과 마지막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신의 삶에 중요한 흔적을 남긴 그런 경험에 대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에르노가 많은 사랑을 했겠죠. 뭐 이 남자만 만난 건 아니겠지만 이때의 경험이 분명히 에르노에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해봐야 하는 경험. 약간 솔직히 말해서 에르노가 남미세잖아요. 그 남미세 여미세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난 솔직히 내 친구가 이 정도 남미세다? 그럼 리스펙트 해줄 것 같아. 아 너는 진짜다. 그니까. 이거는 뭐랄까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술적 경지에 다다른 남미세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술인이어야만 허용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예술의 이름으로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작품을 나왔어.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류의 공헌을 정말 예술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그러니까 일상의 술자리에서 듣게 되면 저는 비록 문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지만 그 친구를 2번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 진짜? 나는 그래도 한 1년에 2번은 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예술이기 때문에 그래 예술이라면 이럴 수 있어. 예술이기 때문에 또 이래야 해. 되게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용서되는 게 있나 보네요. 그쵸. 왜냐면 때로는 우리가 경계를 넘는 경험을 해봐야 이 경계가 전부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 넘기를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경험, 예술적 경험이기 때문에 용서한다. 미세가 돼보신 경험이 있어요? 뭐든. 모든 간에서 근데 저는 제 성격상 저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약간 보신주의자. 그래서 보신주의라는 말 처음 들어. 아 그래요? 나는 나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라는 생각이. 보신주의자? 보신주의. 오. 그러니까 무언가를 저는 탐구하고 추구하지만 그게 내 삶을 망가뜨리지 않는 한에서만 해요. 그리고 너무 그러니까 누군가는 근데 또 누군가는 너 그럼 인문학 대학원은 왜 갔니? 라고 말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것도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제도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카데미라는 제도 안으로.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나는 문학을 하지만 그 문학을 제도 안에서 하겠다라는 다짐 같은 거, 선언 같은 거죠. 약간 저 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용범님의 문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글이. 근데 나는 항상 용범님한테 항상 제발 글 좀 쓰라고 소설을 써달라고 말을 하는데 항상 어떻게 반응하셨죠? 나는 학자라고 하죠. 그래서 약간 그 바운드를 되게 명확하게 짓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갔거든. 난 이제 이해가 가. 전 보신주의자이기 때문에. 보신주의니까 이게 자신이 진짜 본격적으로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에르노가 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에르노가 될까봐 두려운 거야. 그런 삶 그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미세가 된 경험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학 작품을 읽고 뭐 향유하는 것도 그것을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지만 장난스럽게는 난 한 번쯤 소설의 주인공이 돼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절대 전 그런 삶을 살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제 친구로서 지켜본 결과 바운더리라는 게 좀 명확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그 1화랑도 연결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딱 제가 20대 중후반에 깨달은 점이 뭐냐면 나는 되게 생각보다 보수적인 사람이다 라는 걸 저는 딱 2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20대 초반까지는 저는 제가 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 나는 적어도 문화적인 면에서는 되게 보수적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도. 아닌가? 근데 에르노의 소설을 읽고 아니, 이걸 이해하면 또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기도. 진보의 길이 너무 높은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학자의 길을 택하면서 나는 항상 관찰자로만 있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변화나 어떤 이 경계 넘기나 어떤 파격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그 복판에 서 있고 싶진 않은 거야. 근데 그 복판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그걸 아는 거죠. 아는 것 같아. 그 복판에 있고 싶지 않고 나는 항상 한 발 물러서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남들에게 그래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내 선은.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에르노라고 이 복판에 서 있고 싶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벅두벅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면 그냥 눈을 떠보니 서 있는 거야. 한마디만 하자면 악마는 지옥에서밖에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 복판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거예요. 맞아. 그 복판 안에 있어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를 저는 10대 후반에 동경했던 것 같긴 해요. 그 복판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근데 예술을 향유하면은 그걸 동경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점차 나이가 들고 제가 학자라는 길을 선택하면서 이제 한 발씩 슬금슬금 발을 빼는 거죠. 약간 그 요즘에 김민경 편집자님이 되게 대세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잘 모르고 좋아하고 많이 알고 싫어하자라고 하는데 많이 아니까 싫어하는 거. 많이 아니까 그럴 순 없구나 내가. 이제 뇌타인지가 된 거죠. 그럼 이제 단순한 열정 책의 메인 테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근데 그 전에 미세 경험 태욱 씨는 없으세요? 맞다. 저는 미세가 쉽게 돼요.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길지 않아. 근데 그럼 그 진정한 미세는 아닌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미세긴 미세긴 해. 미세? 약간 이렇게 단타로 찌고파지는 타일. 뭐라지? 금사빠? 금사빠 금사식. 금사식이야. 그리고 저는 좀 그래서 그게 제 고민이기도 해요. 금방 식어서. 그쵸. 근데 뭔가 그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성과를 내야 된다라던가 뭔가 이걸로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좀 그 다음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렇게 의욕을 잃게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요즘 점점 유물론자가 돼가요. 그냥 모든 게 이 ADHD 호르몬 영향인 것 같아. 너의 몸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게 다 이게 재밌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 나와서 그냥 그런 것 같고 우울할 때는 그냥 그게 안 나와서 그런 것 같고. 어쨌든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확실히 좀 이렇게 몰입해서 무언가 어쨌든 그게 이성이든 뭐 어떤 나의 커리어든 이런 것들에 완전히 확 미쳐서 살 수 있는 그 씨앗이 나에겐 없는 것 같다. 그럼 부정적인 것들을 그럼 어떻게 처리해요? 부정적인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작곡을 한 거라는 게 작곡을 해야만 해서 했던 것 같아. 그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작곡을 한 게 좀 있거든요. 저는. 약간 예술가적으로 쓴 거 하네요. 그러면. 난 좀 그런 에르노와 이렇게 공통된 분모가. 왜냐면 그거 안 하면 약간 미쳤을 것 같아.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돼? 이게 약간 회피형이어서 제가 회피형이어서 이런 사고의 메커니즘을 갖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인간의 삶이 원래 그렇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거나 뭐 그럴 때 원래 삶이 그렇지. 그러니까
불행하긴 하죠. 왜냐면 그 불행을 느끼고 뭐 우울한 감정을 느끼고 때로는 거기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될 때도 있기는 한데 그거를 지속시키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상태들을. 내가 말하는 건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내 개인적인 기질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알아서 그게 돼요. 그러니까 막 내가 이거를 막 의식적으로 막 이 슬픔에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타고나길 안정형이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안정 회피다. 안정 회피.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극강의 회평인 거야. 그래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회평 아니야. 왜냐면 그런가? 진짜 회평이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왜 제가 극강의 회평이라고 말하냐면 문제 상황이 징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빨리 이걸 해결해 버려. 그거 회평이 아니야. 그건 그냥 건강한 거야. 그런가? 근데 이걸 막 대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빨리 묻어버려요. 어쨌든 해결이 되잖아. 그쵸. 해결은 되죠. 근데 그게 뭔가 안정형이면 이걸 대면해서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야. 그래서 난 이렇게 해. 이건데 저는 그냥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버리는 거야. 빠르게, 재빠르게. 그러니까 엄청 예민하게 내 문제 상황이 될 것 같은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회해갈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그게 의식적이지 않아. 그걸 이제 무의식적으로 하는 경지에 이른 거죠. 극강의 회피로. 멋있다. 나는 근데 저의 개인적으로 용범님은 되게 끈기 있는 사람을 느꼈거든. 사람이. 그래가지고 왠지 안 한다 해도 내가 먼저 안 한다 할 것 같아. 근데 이런 거예요. 메커니즘이 어떤 식이냐면 이걸 이제 안 하고 싶어. 그러면 막 힘들어 뭐 이런 핑계가 되는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를 찾는 거예요. 이걸 그만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이사를 가버려. 일본으로? 지방으로. 아니면 말 그대로 일본으로 막 워홀을 가. 그럼 이건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회피를 해요. 회피를 하기 위해서 더 큰 걸 해버리네? 더 큰 걸 해요. EJ 하는 거죠. 와 짱이다. 나의 고난을 더 큰 고난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가 될 수 없다. 결론은 그거다. 아니면 회피 미세네. 회피 미세. 회피에 미쳤어요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문학 작품에서는 항상 이런 미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소 이렇게 극단적인 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비슷한 면모들을 발견하게끔 해주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가 되게 미세한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을 써야 되는 것처럼 과장된 형상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 작품의 역할 중에 하나, 일종의 이렇게 모델이 된다는 게 정말 그런 문학 작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모습들 좀 어쩔 때 보면은 극단적이고 과장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게 일종의 이제 확대 거울인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무의식적으로든 의식적으로든 발견하게 되고 만나게 되는 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만나셨어요? 단순한 열정을 읽으면서? 단순한 열정을 읽으면서는 못 만났어요. 난 만났는데. 만났어요. 나는 아니 에르노 책을 읽으면서 다 만났어. 난 또 좀 집착하는 타입인 것 같아. 에르노의 기질이 좀 있어. 그리고 좀 고통스러워하는 면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밖의 삶이라는 책에서 진짜 느꼈거든요. 그런 밖의 삶이 뭐냐면 이 세상을 관조하는 거야. 지하철 자리에 앉아서 저기 있는 커플들을 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지나가다 시장 바닥에 있는 뭐 어떤 걸 묘사를 한다거나 그냥 그런 거를 의도를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묘사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자신의 사변을 끼워 넣어요. 근데 그런 생각의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나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프랑스에서 태어났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 에르노가 마지막에 글을 적어요. 나는 이거를 정말 딱딱하게 묘사만 하고 싶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변 주관적인 걸 넣었다고. 그걸 넣으니까 더 재밌는 거야. 그게 없으면 저는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 책을. 그 에르노의 또 말씀해 준 것처럼 작품을 읽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재미가 계속해서 작가가 개입하잖아요. 네, 맞아요. 자기 생각을 막 쓰고 자기가 사족을 덧붙이고 관련된 것들에 대한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막 주기도 하고 이런 식이라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되게 좋은 작품, 영화나 소설의 완성도를 따질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작가의 의도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완결성이 떨어진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르노는
드러내잖아. 드러내는 거죠. 봐라. 아, 자 봐라. 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게 또 에르노가 그런 작업을 하는 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글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너무 명석하게 파악하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사족들을 넣는 순간 이게 독자에게 어떻게 읽힐지를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량이 작은 것 같아. 뺄 걸 빼고 진짜 딱 넣고 싶은 부분 딱 넣는 거야. 나는 그래서 이 에르노의 그런 주관적인 말들을 읽을 때 약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요? 약간 포맷이 미란다 같다 느꼈어. 약간 있다. 야, 하다가 이렇게 나를 쳐다보잖아. 제 사이벽이 계속 허물어지죠. 제 사이벽이 허물어지고 나를 보고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저도 미란다 올 때 그거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 제 사이벽에 허물어지는 그것들이. 미란다도 되게 40대 독신 여성의 얘기잖아요. 맞아. 이 에르노가 되게 영국적이게 되고 되게 얘기들을 대중적이고 코미디적으로 풀면 미란다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독특한 작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계속해서 이 에르노를 현대 문학의 한 형성으로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진짜 기존의 소설에서는 계속 발견되지 않는 문법들을 차용해서 맞아요. 의미들을 발굴해내는 작가여서 일부러 그냥 형용사를 사용하지 않고 명사로 문장을 맞아. 끝내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딱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되게 새롭다라고 느끼긴 했는데 엄청 새롭진 않고 그냥 그냥 그랬네. 근데 그것도 있어요. 이제 우리 너무 많은 현대인들 너무 많은 예술적 경험을 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예술적 새로움 자체가 진부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전 약간 그런 진짜로.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잘 만든 고전적인 작품들이 매력적일 때도 있어요. 맞아요. 너무 막 새로움을 추구하는 게, 그러니까 막 새로움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어떻게든 막 파괴하려고 하고 뭔가 좀 참신하려고 노력하고 막 처절하게 그걸 막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작품들보다는 그냥 때때로는 안정된 틀 안에서 그래도 우리에게 의미를 새삼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작품들을 추구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근데 그게 약간 진짜 진정성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현대미술을 되게 약간 뭐죠? 조롱하잖아요. 뭐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되게 페어하다고 느끼는 게 되게 더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흐름이 되게 구태의연하죠. 아, 그렇죠.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좀 그렇게 느껴지긴 해요. 요즘 시대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아니에르노를 처음 읽었을 때, 그러니까 진짜 여기 22년 한 4년 전이죠. 그때 막 노벨상 발표되고 프랑스 문학에 제가 막 관심 갖고 읽고 이럴 때는 에르노의 이 작품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그 진짜 이거는 진짜 이거는 내가 이전까지 읽어본 적 없는 작품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몰랐던 어떤 또 문학의 세계를 나한테 선사해준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사실 이제 30을 가까이 한 이 나이에 읽어보니까 조금 힘들다. 조금 과하게 느껴지는 대목들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독서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나의 현재의 상황이나 나의 사회적 조건이나 나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이런 것도 새삼 느끼고. 그래서 자꾸 바뀌니까 사람은. 그래서 아니에르노의 이 작품을 그 처음 읽었을 때 감동은 좀 없었고, 약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좀 과하다 라고 느낀 부분들도, 이야기를 읽을 때 어떤 독자들은 저는 불편할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 비록 우리 인간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덕이라던가 법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통제되거나 그것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도덕적인 독자가 봤을 때는 사뭇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작가들은 계속,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이든 아니든 간에 이런 불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재밌잖아요. 재밌죠. 근데 그 재미는 또 어디에서 오는 것 같아요? 불륜 이야기가 주는 재미라고 하는 거. 비도덕에서 오지 않을까요? 근데 예를 들면 비도덕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살인, 뭐 범죄 같은 것들, 뭐 잡다한 범죄, 뭐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냥 인간적인 배신, 뭐 이런 것들도 적당히 있고. 용인 가능한 비도덕이라서 그런 것 같아. 적당히 용인 가능한 치정이라는 게 되게 감정적인 영역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원시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 주목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도 비슷한 의미에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관음증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진짜 이 말 하고 싶었어. 맞아. 관음증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그 예술 작품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사실 타인의 내면이나 타인의 상황을 그리고 그 타인의 내밀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 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일종의 포르노지. 그쵸? 근데 불륜 그렇게 굉장히 사적인 그리고 심지어 그냥 단순히 성에 대한 이야기여도 사적인데 그게 비도덕적인 면이 부여가 되는 순간 정말 핵심 그 사람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관음증적인 욕망을 잘 충족시켜주는 이야기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게 어떤 우리는 그 문학 작품이나 예술 작품 안에 극단적 상황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마주하게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에게 이 불륜에 대한 욕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정이라는 거. 나 오늘 되게 수위가 위험할 것 같은데 가정이라고 하는 건 가장 바꿀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좀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이야말로 가장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는 경험을 주는 거죠. 그 결혼 제도라는 게 엄청 큰 책임을 주잖아요. 맞아.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맞아. 그걸로부터 해방. 그 책임으로부터 좀 해방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망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도덕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막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책임을 오롯이 짊어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찬사를 받을 만한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인간이라는 게 도덕적이기만 한 존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분명히 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착하게만 살지는 않는 게 인간이니까 그런 점에서 때로는 그 해방감 그리고 일부러라도 의식적으로라도 그 의무를 버려버리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자극하는 증폭시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말하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목적이 없어요. 무슨 목적? 불륜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살인은 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정말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면 살인의 이유가 있잖아요. 뭐 화가 나서라든지, 화가 나서라든지 복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 사람을 죽임으로써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든지. 근데 불륜은 그 목적이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목적 없는 쾌락. 그냥 사랑이야. 그 사람들한테는. 근데 칸트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술이 뭐냐? 무목적의 목적성이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목적이 없다. 거기에서부터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 목적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는 거지. 불륜은 곧 예술이네. 그런 등식 왜곡한다면 성립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불륜은 그게 절대 수단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치. 그거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 삶 안에서 그것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또 좀 아니 에르노의 소설과 사실은 약간 다른 맥락이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에르노는 자기가 가정이 있거나 이런 상황의 불륜은 아닌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부남이지만 그걸 알고서도 만나는 거니까 그럼 그런 욕망은 또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아니 에르노는 두 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 남자를 만난 거고 이 소설 안에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가 오는 시간이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것도 좀 약간 대담한 집에서 나가라고. 아들들은 근데 일단 이해를 해줘. 근데 프랑스니까 가능한 걸까? 근데 아니에르도도 근데 그 이야기는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첫 책의 서두에서 자식들은 부모가 그러니까 짝이 없는 부모가 그러니까 뭐 사별이든 이혼이든 짝이 없어진 부모가 다시 짝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정서는 약간 프랑스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아니에르노는 당당하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사실을 공표하고 당당하게 말하진 않아. 말하고 후회하긴 해. 아 그래요? 내가 자식들한테 이 얘기를 왜 했지 하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든 어디 미디어든 바람, 불륜 요 소재가 다루어지는 이유는 그게 가장 인간의 사적인 영역을 이렇게 관찰하고 싶은 마음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 약간 옛날
영화 보면은 창호지 눈 이렇게 뚫어가지고 아 맞아. 이렇게 보잖아요. 하룻밤을 보는 장면들 나오죠. 그냥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 왜 계속해서 이 비도덕적인 이야기가 다뤄지는가? 이런 거는 좀 생각해볼 법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비도덕적인 소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그쵸.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의 삶이 도덕으로만 설명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나는 인간의 그 삶에서 도덕과 비도덕의 비율을 따져보면 도덕은 한 0.1%밖에 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사건의 비율을 따지면 비도덕이 훨씬 많아요. 그치. 어떻게 보면 재단을 시작하면. 그래서 그냥 인간의 삶 자체가 좀 비도덕으로 점철돼 있지 않나.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야기라고 하는 게 곤경과 갈등 이런 게 없으면 전개되기가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도덕적인 사람의 삶에선 그런 걸 찾기가 어렵지. 아니, 그러니까 물론 도덕의 딜레마 이런 걸 다루는 건 좀 별개의 문제긴 해요. 근데 그것도 어쨌든 공경이잖아요. 도덕적인 사람이 내가 도덕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되는 데에서 오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의 본질상 도덕이랑 친하기는 어렵다. 플라톤이 왜 문학을 공화국에서 추방해야 된다라고 말했는가? 문학은 본질상 비도덕적이다. 맞는 말인 것 같아.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공동선. 예술 자체가 좀 예술성이라는 게 좀 비도덕을 좀 추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경계거든요. 인간의 행동을 규약하고 그게 맞든 그르든 시대에 따라 달라지든 아니든 간에 그거의 본질은 통제예요. 도덕은 통제고 규율이고 규제고.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에 저항하려고 하는 본성이 예술에겐 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이 추구하는 건 제가 생각하기에 경계를 넘으려는 시도들이니까. 그래서 그 경계를 지으려고 하는 도덕과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예술은 약간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는 좀 갈등할 수밖에 없지 않나? 도덕만 있어도 재미없고. 어쨌든 그리고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그러니까 후시대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규율들, 악습들 이런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깨는 힘도 저는 예술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두루두루 따져보면 그렇지 않나.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의미에서 겹쳐가면서 이런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소재들을 계속해서 예술 안에서 쓰도록 만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도덕이란 게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인간 사회가 만들어 놓은 표백된 무언가잖아요. 예술에서마저도 이걸 얘기를 못하면 어디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 맞아. 결국은 사고 실험이거든요. 예술은. 왜냐면 진짜 일어난 일은 잠깐만. 아니에르노는 그러니까 좀 다른데.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진짜 일어난 진짜 일어난 일이지. 아니 우리의 삶에서 글 속에 존재하는 일이니까. 그쵸. 근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죽이거나 실제로 바람을 피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걸 읽는다고 해서 독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사고 실험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사고 실험 안에서 비도덕적인 상황들이 가정되는 건 좀 용납될 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납하실 수 있어요? 소설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아니 그냥 진짜 내 삶에서 비도덕적인 게 일어나면? 불륜이. 내 배우자가요? 근데 나는 불륜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근데 제가 드렸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륜이 약간 추구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 그런 것들이 또 나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불륜 이야기가 이렇게 소비되는 거라고. 근데 제가 그렇거든요. 뭔가 나에게 이게 주어진 책임감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신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타입이라서. 그렇지만 내 안에 그걸 떨쳐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걸 이런 작품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상대가 그런 걸 한다. 근데 이해는 돼요. 머리로는. 근데 그걸 내가 실제 경험해보지 않아서 어떻게 반응을 하겠다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해는 될 것 같다. 우리 유명한 격언이 있잖아요. 이해와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건 다르다. 그래서 뭐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겠죠. 불륜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사랑의 한 형태라면 사랑은 사랑이지. 사랑의 한 형태라면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이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이.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요즘 말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의뢰 연애. 의뢰 연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에르노가 좀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의뢰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이 사랑 안에서 갑과 을 이런 관계 역학이 작동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갑과 을이 존재한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 제가 연기를 배웠었는데 2인극을 했거든요. 거기에 2인극의 조건이 뭐였냐면 상황은 그냥 의자 2개가 다야. 의자 2개에 말을 하지 않는 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다가 이제 사람이 한 명이 와요. 그럼 우리는 진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이제 이렇게 눈짓도 하고 막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랄까 관계가 점점 생성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눈짓, 손짓, 발짓으로. 근데 이제 그 수업을 하고 마지막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관객들이 사람이 2명이 되면서부터 계급이라고 하는 거야. 관객들이. 그래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가장 명시적으로 나타난 게 계급인 거예요. 그 계급에 사실 되게 많은 얘기를 담고 있잖아. 동등한 계급이다가 갑자기 투쟁이 발생하면서 누가 더 높은 계급이 되고 아니면은 뭐 거기서 또 누군가가 투쟁을 해가지고 전복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인간의 관계의 기본은 계급인가? 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게 계급,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어떤 전형적인 의미에서의 계급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좀 뭔가 항상 어쨌든 관계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아니면은 이게 그냥 사람의 기본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사람이 소비하는 문화에서 이 계급이라는 게 가장 먼저 보이는 건가 싶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이렇게 선우를 따지기는 어렵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투영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보는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인식을 하는 거냐? 이거의 선우를 따질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인식이 먼저냐? 그 계급의 역학이 먼저냐? 이걸 따지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할 때 중요한 틀은, 그러니까 세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저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그 이야기를 펼쳐 나가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그 관계의 역학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상황을 주도하고 누가 따라가고, 뭐 누가 더 지배적이고 누가 더 종속적이고. 누가 더 전면에 나서고 누가 배면에 머물고 이런 어떤 관계의 역학이 되게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기본의 원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세계를 이해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좀 이해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좀 마무리를 슬슬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인상 깊었던 구절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비슷한 부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은 17쪽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래서 이 문단 하나 통째로 읽어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랑을 나누었는지 헤아려 보았다. 사랑을 할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우리 관계에 보태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동시에 쾌락의 행위와 몸짓이 더해지는 만큼 확실히 우리는 서로 조금씩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욕망이라는 자산을 서서히 탕진하고 있었다. 육체적인 강렬함 속에서 얻은 것은 시간의 질서 속에 사라져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는 저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심리라고 말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본질 되게 잘 표현했다. 그러니까 욕망을 충족시킬수록 그렇기 때문에 그 욕망이 점점 가치를 잃게 되는. 욕망에 기반한 관계들의 공통점을 잘 서술한. 맞아요. 한 개인의 욕망이 지속되려면 그 욕망의 충족이 계속 지연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만 계속해서 그걸 욕망하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욕망이 충족되니까 그 욕망을 충족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관계의 의미를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욕망을 충족하니까 더 이상 이 욕망의 의미가 퇴색돼가는 이중적인 면을 되게 잘 포착한 문단이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저도 좀 느끼는 건가?
욕망을 딱 내가 원하던 것을 이루었을 때 그거에 대한 성취감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좀 오는 게 좀 허무감이. 허무감이죠, 그죠? 이 허무감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건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 따지고 과학적으로 따지고 뭐 호르몬의 작용이 어떻고 인간의 심리가 어떻고 이렇게는 이해하지는 않고 내가 보았던 욕망의 스토리들 그리고 실제 내 삶을 이야기적으로 이해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망이 충족되면 그걸 더 이상 욕망하지 않게 되는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충족됐는데 여전히 욕망하는 것도 웃기긴 해. 그럼 이제 파괴적인 이야기가 된다고 좀 보거든요. 뭐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제가 되게 좋아하는 희곡 작품인데 영화로도 나왔었고 말론 브란도가 나오는 영화로도 저 되게 봤는데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전차라는 비유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 욕망 상태에 계속 있기 위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족이 되었는데 두 남녀 관계가 충족이 되었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 계속해서 그걸 추구해 가면 결국은 파멸의 길로. 그럼 에르노도 만약에 이 남자를 완전히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한다던가 했으면은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면인데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얘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좋은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끝나기 때문에 욕망 상태에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물론 회한이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독자에게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독자는 여전히 그 책을 덮어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욕망하게 돼요. 상상하게 되죠. 이루어졌으면 그거가 재미인 거죠. 근데 이루어졌으면 그냥 거기서부터는 그냥 이루어졌네 이러고 끝이에요. 그냥 신데렐라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 근데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심리는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오래오래 이루어지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데 모르겠어. 내가 뭔가 좀 그런 점에서 약간 변태적인가 싶기도 한데 오히려 저는 이루어지지 않고 딱 끝나서 독자로 하여금 여전히 그 관계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게끔 하는 게 되게 큰 쾌락이고 즐거움이지 않나. 나는 근데 어렸을 때도 책을 읽으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면 전 딱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난 마음에 안 들거든. 아니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긴데. 맞아. 뭐 인간사가 어떻게 그죠? 알아 오래오래. 저가 한번 꼽아보자면 저는 바로 전 페이지예요. 바로 16페이지에 나는 그가 도착하기 직전에 시계를 풀어놓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차지 않았다. 반면에 그는 언제나 시계를 차고 있었다. 와, 진짜 지렸어. 맞아. 우리가 의뢰 연애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 딱 전적으로 그 관계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완전히 이 남자가 에르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에르노는 시계를 풀고 온전히 그 남자에게 집중하거든요. 그 순간이 너무 소중을 해서. 근데 이 남자는 자기 가정이 있고 좋은 직업도 있고 맞아. 또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프랑스 사람도 아니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인 거야. 잃을 것도 많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시계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징적인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뭘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직위도 보여줄 것 같고 그리고 가정? 왜냐하면 그 앞에서 에르노가 그 남자의 외양을 이야기하면서 막 타는 차랑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환에서 시계는 직위도 분명히 이야기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에르노의 기다림은 끝과 시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맞아. 권한이 끝과 시작에 대한 권한, 그 끝내고 시작하고 끝내는 그 권한이 남자에게 달려 있어. 왜냐면 에르노는 항상 기다림의 상태예요. 근데 남자는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작과 끝이 상대가 아닌 거죠. 에르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시계에 의해서 시계가 보여주는 어떤 시계로 이렇게 상징되는 또 다른 세계가 남자에겐 있는 거죠. 맞아요. 에르노에겐 이 시계의 세계가 없는 거고. 남자한테는 어쨌든 끝이 있다는 걸 좀 전제를 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황진이 같다. 어떤 점이? 동짓달 허리를 베어내고 기나긴 밤 지금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황진이를 다시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황진이가 동짓달 그 허리를 이렇게 베어내서 그 굽이굽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불 안에 쏙 넣어놨더니 그 이미 다시 이렇게 바득바득 펴가지고 다시 붙여놓는 거죠. 확인하는 거지. 얼마나 갔나 이렇게. 그리고 그 기나긴 밤들을 다 일기로 써놓고 사진을 찍고 다 해가지고
다시 써가지고 쓰는 거야. 그쵸. 그게 이제 에르노인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한 것도 이제 현대 기술일 테니까 사진과 그쵸? 편지와 이런 것들, 글쓰기고. 그래서 의뢰 연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여자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번 지독하면 제대로 지독한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도저히 남성 작가가 썼다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진짜 에르노란 이름을 가리고 봐도 이 내용을 딱 읽었을 때 누가 봐도 여성 작가의 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남성 작가가 자신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쓴 거랑 여성 작가랑 그러니까 자신의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쓰는 거가 좀 욕망의 핀도 좀 다른 것 같고. 맞아.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이 여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초점이 나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 사랑했던 나 이런 것 같고, 남성 작가의 작품에서는 좀 더 사랑했던 대상으로서의 그 사람, 이런 느낌. 맞아요. 그런 것 같아. 뭔가 뭐 소위 만약에 저희가 3화 때 설국을 또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설국의 내용들을 보면 확실히 좀 에르노가 묘사하는 어떤, 물론 시간적인 차이도 있고 뭐 국적의 차이도 있고 이렇겠지만 그 젠더적인 차이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에르노의 소설은 눈물 셀카 같은 거네요. 약간 근데 그런 감수성도 살짝 있지 않아요? 눈물 셀카의 감수성? 있지, 완전 왜냐면 있지. 그러니까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던 그 시간에 나는 이랬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오늘도 눈물을 흘린다. 근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에르노가 소설을 이렇게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게 사치라는 것은 모피코트나 긴 드레스 혹은 바닷가에 있는 저택 따위,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이었고, 조금 자라서는 지성적인 삶을 사는 게 사치라고 믿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커리어? 아니면 되고 싶은 나에 대한, 나의 이상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지금은 생각이 다르다. 한 남자 혹은 한 여자에게 사랑의 열정을 느끼면서 사는 것이 바로 사치가 아닐까. 이런 점에서. 근데 이해가 돼요. 왜 사치가 아니라고 하는지. 왜냐면 앞에 나온 두 가지, 경제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아상을 갖는 거, 이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나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노력을 경주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치인 거죠. 이게 내가 나의 힘만으로 얻을 수 없다는 걸 아는데도 거기에 힘을 쏟아야지만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사치적인. 그래서 비슷하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1화에서 우리가 왜 이 작품이 좋은지 이야기를 이거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여전히 이제 추천할 만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일종의 추천사? 그죠? 그러니까 아니에르노 책에 대해서도 태웅님이 간단히 추천사를 쓰자면 왜 여전히 여전이라고 하는 말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동시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왜 이 작품을 읽으면 좋은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니에르노의 추천사를 제가 써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 아니에르노는 되게 경계를 탐구하는 작가인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그 경계를 탐구해 보는 자세가 현대인에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백된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경계에 서 있는 거를 한번 체험해 봄으로써 더 많은 포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좋습니다. 그러면 한 줄로 추천사를 써보자면 포용을 배우기 위해서 에르노를 읽어라. 똘레랑스. 그쵸, 똘레헝스겠죠? 아니, 그 모르겠다. 한 줄로 써보자면 너무 어려운데? 우리 앞으로 이걸로 늘 마무리하는 걸로 해요. 추천사로. 추천사? 이게 쭉 설명하고 좋았던 이유 좋다. 쭉 설명하고 한 줄 추천사. 이건 아마 우리 모두의 얘기일 거야. 좋다. 우리가 오늘 했던 이야기랑도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냥 남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용범님. 제가 이 소설을 추천한다면, 그러니까 왜 이걸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한다면 문학적인 방식으로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글쓰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니에르노의 이 단순한 열정은 절대 영화화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화가 되더라도 이 소설이 주는, 이 글이 주는
이 무게감이나 좀 복합적인 감정을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문학적인 말하기 혹은 문학만이 할 수 있는 말하기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면, 그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에르노의 이 단순한 열정을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에르노가 소설의 끝과 시작 뭐 이런 중간중간 메타픽션,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의 작업들을 시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을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한 줄 추천사를 쓰자면 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하는 것. 좋네요.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두 가지 이유에서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또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다른 매력들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에르노의 책이 궁금하다면 단순한 열정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떠세요? 다른 작품 읽어봤을 때 남자의 자리? 전 남자의 자리가 자리를 먼저 추천한다. 시작하기에는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읽어드린 부분도 있지만 약간 과한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읽은 순서, 그러니까 남자의 자리로 시작해서 단순한 열정 읽고 사건 읽는 거. 사건을 좀 마지막에 읽는 거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에르노가 궁금하신 분들은 그 태욱 씨의 어떤 안내에 따라서 플레이리스트 한번